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논어로 시작해서 지난 학기에는 이제 장자를 같이 읽었고요. 이번에는 맹자입니다. 본래 지난 학기에 맹자를 하려고 했는데 장자강이라는 책이 나오는 바람에 장자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강의를 많이 해본 게 맹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제 제게는 좀 특별한 책인데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1학년 돼서 사서 강독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원전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전을 앞에 놓으니 어땠겠습니까? 캄캄했죠, 뭐. 네. 뭐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 글자가 많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2학기 때 제 은사이신 안병주 선생님께서 맹자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번 해보기나 하고 그만두자. 해봐서 안 되면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방학 2달 동안에 맹자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숙사가 방학이 되면 비는 방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기숙사에 2달간 있으면서 다른 친구들은 영어 공부하는데 저도 물론 영어를 하면서 동시에 맹자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맹자가 제가 읽었던 게 굉장히 유명한 번역, 그 영어 번역 제임스 레게가 번역한 맹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한문으로 된 맹자 원문이 있고 아래에는 이제 맹셔스 said 이런 식으로 맹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된 책이었는데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한문과 영어를 동시에 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2달 동안 정말 그냥 이렇게 해봐서 안 되면 그만둘 각오였기 때문에요. 정말 이제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2달을 봤더니 보기 전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게 어디를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몰랐는데 2달을 보고 났더니 이게 제법 끊어지고 맥락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공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맹자 강의가 안병주 선생님 강의였는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맹자는 정열의 사상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설을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맹자를 읽으면 맹자는 이제 다른 책과는 달리 맹자의 그 내면의 심리 상태까지 다 읽힐 정도로 문장 자체가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맹자의 주장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공자는 굉장히 온화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맹자는 뭐 결코 온화하지 않습니다. 곁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인격입니다. 공자와는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자나 맹자가 대화했던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노나라 애공이라든지 제나라 경공이라든지 이런 한나라의 군주들과 대화를 많이 했죠. 공자가 뭐 공자가 이 상가지구라고 해서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지비른 개처럼 천하를 떠돌아다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제나라에 가면 제나라 경공이 초빙을 하고 초나라에 가면 역시 초나라 왕이 초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가지구라고 한 것은 일시적인 초라한 행색 또 천하를 돌아다닌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이지 뭐 공자가 뭐 정말 초라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뭐 제자가 삼천에 이르고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초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 자기를 알아주는 통치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했죠. 그 점에서 이제 불우한 지식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군주들이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는 제자들이죠. 뭐 공자의 제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노나라의 후계자들부터 시작해서 개강자 같은 사람요.
그런가 하면 맹의자니 뭐 맹무백이니 전부 노나라 귀족들이죠. 그리고 이제 번지 같은 농민 출신 제자도 있고, 심지어 이제 천민 출신 제자, 중궁도 있습니다. 중궁도 이제 이른바 공자가 공문십철이라고 해서 10명을 꼽았는데 덕행에 가장 뛰어난 제자 4명 속에 중궁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민 출신이에요. 그런 제자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자로처럼 뭐 시정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공자가 자로를 제자로 받아들인 이후로 천하에서 내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런 제자들. 그런가 하면 뭐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일찍 죽었던 안녕 같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제자들이 공자 문화에 모여들었죠. 그래서 뭐 제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공자가 이제 훌륭한 교육자로 알고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온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자도 늘 그렇게 온화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교육적인 요구도 했고요. 특히 자공. 자공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잘난 체하는 제자거든요. 자공이 그걸 자꾸 이제 사람들을 비교하고 등급을 나누고 뭐 이러니까 자공 불러갖고 너하고 아내하고 비교하면 누가 나오냐 뭐 이런 질문도 했던,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거죠. 굉장히 비교육적으로 보이는데 자공에게는 또 그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모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제자에게는 굉장히 온화하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가 하면 자로처럼 성질 급한 제자에게는 물러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심한 말도 맞지 않아요. 야제라요. 야비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로를 꾸짖는 대목은 아주 매섭습니다. 자공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늘 한 단계 더 높이기를 요구하는 아주 엄격한 스승의 모습을 그런 경우에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온화한 모습이 아닌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 이루하여 불이 사무반이오든 한 모퉁이를 들어주었는데 세 모퉁이를 알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반복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마리를 던져주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지 않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떠먹여 주는 건데 그건 과외 공부지 학문이 아닌 거죠. 자기 학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온화하기만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고요. 요즘 뭐 교육이 이제 거래와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돈 냈는데 학점 왜 안 주냐 뭐 이런 식이 돼서 그런 걸 관철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만큼 낮은 거고요. 근데 이제 맹자 같은 경우에는 군주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공자와 비교를 하면 그렇게 온화하기만 하지 않고 엄격한 면모가 있는 게 공자이지만 그래도 맹자와 비교를 하면 공자는 점잖거든요. 위나라에 가서 위나라 영공이 공자가 무슨 말을 하는데 새가 날아가니까 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공자에게 문진, 진치는 방법,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이제 공자가 조두지 사는 상문지연이와 제사 지내는 일은 제가 들은 게 있지만 굴려지사, 군대를 통솔하는 일은 들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일 수행하시다. 다음 날 조용히 떠납니다. 이게 이제 공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맹자는 좀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떠나고 마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제 임금 곁에 있으면서 계속 쓴소리 계속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금들도 굉장히 맹자를 부담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맹자를 잘 대우해 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제나라 선왕, 뭐 양나라 해왕, 추나라 목공, 뭐 이런 사람들이 맹자에 기록됐기 때문에 뭐 그 이후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모르는 게 없거든요. 현자와 대화를 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뭐 서양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 왜 만납니까? 현자라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뭐 권력 갖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가서 현자와 대화를 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찾아갔다가 뭐 박대만 당했지만 뭐 알렉산더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관계가 아주 좋았으니까 알렉산더도 바라던 걸 이루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군주들도요. 그런데 이제 맹자는 이제 그런 군주들과의 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그래도 뭐 어떤 넘지 않을 선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맹자는 뭐 선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당장 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질 때까지 직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맹자 스타일이고, 제자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맹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도는 참 아름다운데, 너무 어렵고 수준이 높다. 그러니 좀 이 수준 떨어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요구를 합니다. 맹자는 거절합니다. 이 활 잘 쏘는 얘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대표가 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얘가 활 잘 못 쏘는 제자 때문에, 그러니까 활을 영 형편없이 못 쏘는 제자 때문에 활 당기는 비율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듣는다고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는 식으로 낮추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뭐 요즘 교육 방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을 못 알아들으면 상대성 이론 아닌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알아들을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상대성 이론도 나올 이유가 없겠죠.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식의 뭐 못 알아듣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못 알아듣으면 공부를 해야죠. 공짜로 되는 거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해야 되는데, 맹자 스타일로 가면 원래 하던 걸 바꾸지 않는, 그게 이제 맹자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제자가 되었을 때 굉장히 힘든 스승이고, 군주가 되어서 맹자를 초빙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도 굉장히 부담되는 상대가 맹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았을 것 같은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오죽하면 읽고 있는 사람이 속 시원할 정도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맹자를 읽는 즐거움이기도 하고, 또 맹자라는 인격의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여튼 공자가 위대한 인격인 건 틀림없습니다. 뭐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자로 대체될 수 없는 게 맹자에 있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가 맹자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맹자는 이 군주들이 당시에 어떤 주제를 갖고 물으면 그 물음에 대답을 안 해요.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글꼭지 제목이 맹자의 동문서답이죠. 실제로 뭐 좀 이따가 맹자의 일부를 읽어보면서 정말 동문서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으면 그 책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또 그 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뭐 이런 걸 알아봐야죠. 책만 읽고 사람을 몰라도 말이 안 되고, 사람만 알고 그 책을 읽지 않으면 사람을 모르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을 아는 게 만나서 술 자주 마신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게, 특히 이제 고전이니까 책을 읽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맹자를 읽기 이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선지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전기를 그 맹자도 나중에 성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맹자가 성인이 된 것은 사실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800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됐네요. 근데 이제 공자는 뭐 아예 사마천 4기부터 지성 이렇게 나오니까, 이후에 뭐 여기다가 소왕이니 뭐 문선왕이니 대성문선왕이니 대성지성문선왕이니 대성지성선산이 뭐 수많은 호칭들이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점점 더 격이 높아지죠. 그게 이제 공자고요. 맹자는 원래 육아의 경으로, 맹자라는 책은 경으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한 책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문헌을 어떤 식으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당나라 때 성립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제 한나라식의 유향이 7개로 분류를 했고, 당나라 시대부터 경자사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게 자리를 바꿔서 경사자집 이런 사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고전서라든지
뭐 사부 비유라든지 이게 이제 네 부류로 나누어서 책을 분류한 거죠. 이거는 이제 유학의 경전입니다. 13경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는 뭐 사마천 사기, 뭐 반고의 한서, 뭐 법nhập의 후한서, 뭐 당서, 뭐 국제서, 남제서, 뭐 등등등, 뭐 원사, 송사, 뭐 청사, 25개 역사서가 있죠. 그게 이제 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사만 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는 제자백과서, 뭐 순자니, 뭐 한비자니, 노자니, 장자니 이런 책들이 제자백과서에 들어가고, 집은 이제 후세인들의 문집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경은 이제 책은 책이긴 한데 신성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인의 말씀이고. 이제 만약에 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통사회에서요. 지금은 경이라는 게 없죠. 지금도 이제 어떤 특정 가르침을 신봉하는 쪽에서는 그걸 다 경이라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문헌이 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으로 이름을 바꿨죠. 근데 이제 이 경이라고 하면 이제 성인의 말씀이 실린 게 경이에요. 그러니까 경과 전, 경이니, 뭐 전이니, 주니, 소니, 해니, 뭐 수많은 해설서들이 나오는데 경을 두고 풀이한 거예요, 전부 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의 뜻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경을 잘 아는 사람이 풀이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주도 되고 소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번역도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조실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번역이 안 되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냥 뭐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번역했다 그러면 4천만 명이 읽을 수 있는 거고, 그걸 또 영어로 번역했다 그러면은 뭐 얼마가 됩니까? 영어가 뭐 세계 3위든가 뭐 그렇죠. 중국어가 제일 많고 뭐 스바나가 그 다음이고 영어가 3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덕 인구가 읽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승정원 일기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초소로 쓰여져 있거든요. 초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자로 탈초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100명 정도밖에 못 읽는 거를 수천만 명이 읽을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죠.